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재물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마을에 많은 땅을 가지고 부를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은 것에 비해 너무 인색하고 욕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이 부자한테는 머슴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돌쇠라는 착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아주 어릴 적부터 이 부자의 집에 머슴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그리 불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른 곳에서 일한다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지만 이곳에 있으면 적지만 한 해 세경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가 소를 7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들판에 가서 풀을 뜯게 했습니다. 소를 들판에 몰고 가서 풀을 뜯기고 있던 돌쇠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소 한 마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너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갔지? 소야 어디로 간 거니? 이를 어째 주인마님이 아시면 아주 경을 칠 것인데 어떡하든 소를 찾아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제발 눈앞에 나타나주면 안 되겠니? 제발 나 좀 살려줘라. 돌쇠는 주인으로부터 야단 맞을 것을 생각하고 근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돌쇠에게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옥반지 하나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웬 옥반지야? 세상에 이리 귀한 걸. 까치야 이건 날 주는 거니? 돌쇠가 하늘의 까치를 보고 말하자 신기하게도 까치가 말을 하였습니다. 돌쇠님 그동안 잘 있으셨습니까? 돌쇠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까치가 어찌 말을 하는 것이지 돌쇠는 잘못 들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까치가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전 돌쇠님에게 신세를 찐 까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쇠님에게 신세를 조금이나마 갚으러 온 것입니다. 돌쇠는 까치가 말을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가 헛것을 들은 게 아니구나. 그런데 까치야 난 너를 도운 적이 없는데 어찌 나한테 이러는 것이냐? 돌쇠님은 기억하기 힘들지만 저의 새끼들을 구해주었습니다. 제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러 나갔다가 돌아오니 커다란 구렁이가 제 새끼들을 잡아먹으러 둥지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본 돌쇠님께서는 황급하게 돌을 던져서 구렁이를 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둥지도 구렁이가 오지 못하도록 옮겨주었지요. 그래서 제 새끼들은 무탈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까치의 말에 돌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1년 전 자신이 소에게 풀을 먹이러 들판에 왔다가 구렁이에게 죽을 뻔한 까치 새끼들을 구해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때 새끼들의 어미가 너구나. 그런데 내게 떨어뜨린 이 옥반지는 무엇이냐? 이것이 나에게 신세를 갚으려 주는 것이야. 네, 그렇습니다. 이 옥반지는 무엇이든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주는 옥반지랍니다. 거기에 소원을 말해보세요. 다 이루어줄 것이에요. 까치는 그렇게 말하더니 하늘 높이 날아 올라가 버렸습니다. 뭐라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게 말이 돼? 이 옥반지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말이 참말일까? 정말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것 또한 꿈은 아니겠지? 아차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를 찾아야 하는데. 돌쇠는 어리둥절하다가 저 가는 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늦겠구나 큰일이다. 어서 돌아가야지.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다른 소들도 잊어먹을 수 있겠어? 돌쇠는 일단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가 한 마리 사라진 것을 보고 부자 주인이 물었습니다. 야 이놈아 아니 어째서 소가 6마리냐 한 마리는 어디에 간 게야? 사실대로 고하거라. 돌쇠는 뭐라 할 말이 없으니 소 한 마리를 옥반지와 바꾸었다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니까 내 귀한 소를 이 하찮은 옥반지하고 바꾸었다고. 그 소가 얼마나 비싼 줄 아느냐. 너 같은 놈이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예 어르신 제가 미쳤나 보네요. 내일 해 뜨는 대로 다시 소를 찾아오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릴 적부터 이곳에서 어르신을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부자 주인은 돌쇠의 간곡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화를 내는 것이다. 닥치거라 이놈아. 너는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그리고 너가 어릴 적부터 일한 세경은 소값이라 생각하고 한 푼도 안 내줄 것이다. 미천한 것을 어릴 적부터 먹이고 재워줬는데 이런 괘씸한 놈. 부자 주인은 화가 나서 돌쇠를 그대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렇게 평생 이곳에서 일한 세경도 못 받고 부자주인 집에서 쫓겨난 돌쇠는 터덜터덜 걸어서 마을 근처의 들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무슨 팔자로 사는 것도 서러운 일인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생겼구나. 이를 어찌한다. 내가 살 집 한 채만 있었으면 집에 살림만 넉넉하게 있었으면 그냥 적당히 소일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 나이에 내 집도 없고 그러니까 혼인도 못하고 이리 혼자 입에 풀칠이나 하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내 팔자가 불쌍하구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남의 집 머슴으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구나. 돌쇠는 하늘에 대고 한참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까치가 주고 간 옥반지를 품에서 꺼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소원을 들어준다고 아무리 그래도 집을 줄 수는 없겠지. 나라님도 못하는 걸 어찌 이 반지 따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해볼까? 어디 한번 해보자. 그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내 집과 살림살이니 한번 소원을 빌어보자. 돌쇠는 옥반지에 대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옥반지야 내 소원을 들어주어라. 내가 살 집 하나 나와라. 살림살이도 나와라. 나온 김에 어여쁜 색시도 나와라. 하고 외쳐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돌쇠의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옥반지에서 뿜어져 나왔고 잠시 후에 돌쇠 앞에는 집이 한 채 그리고 집안에 살림이 가득뿐만 아니라 집 앞에는 어여쁜 색시가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정말이었소. 까치가 은혜를 갚는다는 것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이것이 내 집인가? 그리고 이리 많은 것이 내 살림이고 또 저리 어여쁜 색시가 내 부인이다니 믿기지가 않는구나. 돌쇠는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돌쇠는 소원을 들어주는 옥반지만 있다면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행복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루는 돌쇠가 잠깐 밖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에 그의 부인이 돌쇠의 옥반지가 탐이 나서 그것을 가지고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는 돌쇠는 오늘도 잔뜩 이것저것 장을 보고서는 밤늦게 돌아와 보니 웬걸 부인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돌쇠는 황급히 집안 이곳저곳을 돌며 부인을 찾았습니다. 부인, 우리 부인 어디 있어?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좋은 비녀를 사왔다오. 어서 나와서 이것을 받으시오. 내 이걸 구하려 여태 장에 있었다오. 돌쇠가 아무리 부인을 부르고 찾아도 부인의 머리카락 한 가닥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돌쇠는 부인의 옷가지와 짐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 내 옥반지? 돌쇠는 방 안에 고인 숨겨놓은 옥반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없다. 없어졌어. 내 옥반지가 없어졌어. 내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았는데 어찌 된 것일까? 돌쇠는 다시 옥반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옥반지는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돌쇠는 자기 부인이 옥반지를 가지고 도망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망했구나 망했어. 나는 이제 어찌한단 말인가? 옥반지도 사라지고 내 어여쁜 부인도 사라졌어. 갑자기 절망에 빠진 돌쇠는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날 자신이 하늘에 대고 소리를 쳤더니 까치가 나타났던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까치와 만난 장소에 가서 다시 옥반지를 찾게 해달라고 열심히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까치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일전에 까치가 돌쇠의 머리 위에 나타났습니다. 까치야 미안하구나. 너가 준 옥반지를 내 부인이 훔쳐갔구나. 어찌해야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자 까치가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백꽃을 대문에다 달아두면 부인의 코가 흉측하게 길어질 것이고 그리 되면 부인은 저절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인은 본디 착한 선녀였는데 가끔 탐욕한 면이 있어서 옥황상제가 그리한 것입니다. 하고 말하더니 다시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돌쇠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국화꽃을 구에다 대문에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까치의 말대로 부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과연 부인이 긴 코를 질질 끌며 옥반지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인은 돌쇠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착한 돌쇠는 부인에게 옥반지를 받아 쥐고 빌었습니다. 내 부인의 코야 줄어들어라. 내 소원이다.
그러자 다시 부인의 코가 줄어들어 원래의 모습대로 되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빌었기에 돌쇠는 이 부인을 용서해 주었고 그 뒤로는 부인은 절대 옥반지를 탐하지 않고 전보다 돌쇠에게 헌신적인 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느 날부터 까치가 준 옥반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돌쇠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더 이상 옥반지를 찾지 않고 지금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그렇게 옥반지 없이 두 사람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칠복이라는 머슴 총각이 살았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칠복이의 집주인이 졸지에 파산되니 칠복이는 남의 집 머슴질도 못하게 되어 하늘을 지붕 삼아 떠돌아다니는 품팔이꾼이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칠복이는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다 서울에 이르게 되었는데 서울 거리는 매우 크고 번잡하였습니다. 그런데다 인심이 어찌 야박한지 걸식하기조차 어려워 한두 끼 굶는 일은 예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온종일 밥 한 숟가락 얻어먹지 못해 줄인 배를 부여 잡고는 잠자리나 편한 곳을 찾자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저리 잠자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한 높은 담장 밑에 이르니 그곳이 바람이지가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몸을 웅크리고 담 밑에 들어누웠는데 저쪽으로부터 초롱불이 번뜩번뜩하며 웬 사람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칠복이 있는 대로 다가와 초롱불로 비춰보더니 심상치 않은 놈이군. 야, 이놈 빨리 일어나라. 어디서 이런 도적놈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은 다짜고짜 칠복이 목덜미를 틀어쥐고 일으켜 세우더니 걸으라고 욱박 질렀습니다. 칠복이는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생각이 번개같이 스쳐 지났으나 순순히 말을 듣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높은 담장을 돌아 대문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칠복이를 대문간에 붙어있는 조그만 방인 행랑채에 쳐넣었습니다. 이때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삼촌, 웬 사람이에요? 어디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꽃분이의 말이 끝나자 외삼촌이라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꽃분아, 내가 담장 구비를 돌아보다가 짐승 같은 놈이 들어누워 있기에 틀림없이 도적놈 같아서 잡아 가둬놓았다. 단순히 잠자리를 찾던 칠복이에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칠복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자기는 도적놈이 아니고 집 없는 거린이라고 변명하면서 제발 놓아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그 여인, 즉 꽃분이가 초롱불을 받아 칠복이 아래 위를 천천히 비춰보더니 나가서 외삼촌과 귓속말로 수군덕거렸습니다. 외삼촌은 장탄식하고는 그래라 하더니 들어와 칠복이를 데리고 나가는데 조금 전만 해도 사납던 사람이 아주 너그럽게 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니 종을 시켜 칠복이를 잘 대접하게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당장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니 나중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언정 우선은 좋았습니다. 칠복이에게 반주까지 바쳐놓은 저녁상을 물리자 목욕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집안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니 얼마나 감회가 새롭지 않겠습니까? 칠복이는 영문을 몰라서 주저주저 하는데 두 종이 초롱불을 받쳐들더니 칠복이를 후원별당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 집은 박대감네 집이었습니다. 박대감은 무남동녀 외딸 꽃분이를 두었는데 급팔자 기박하여 사주를 보니 두 번 시집갈 팔자였습니다. 처음 시집가면 과부로 되고 두 번째 시집가면 죽을 팔자였습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쌈으로 첫 애군을 막는다 해도 두 번째 시집가면 죽겠다 하니 딱한 일이었습니다. 박대감은 이국리저국리 하다가 평민 아들이라도 똘똘한 총각을 골라서 대릴사위를 두어 외손이나 남기게 되면 딸을 두 번 시집 보내지 않게 되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두루 수소문하여 똘똘한 총각을 얻어다 대릴사위를 삼았는데 그 대릴사위가 사흘 만에 덜컥 죽어버리니 모든 꿈이 끝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대감에게는 외독신 처남이 있었는데 한 집에 있으면서 집안의 간사를 도맡아 보았습니다.
이날 저녁 그 처남되는 사람이 칠복이를 도적놈으로 잘못 알고 붙잡아들였는데 마침 박대감의 딸 꽃분이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꽃분이는 양반의 딸로서 다시 결혼은 할 수 없으나 한창 꽃피는 시절이라 한번 그 총각과 인연을 맺어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말했더니 꽃분이를 항상 안쓰럽게 여겼던 외삼촌은 기뻐하며 그대로 주선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칠복이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별땅에서 꽃분이와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날은 박대감이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새벽 꽃분이는 칠복이에게 자그마한 괴짝을 안겨주며 고향으로 돌아가 열어보라고 하였습니다. 하루 저녁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하는데 칠복이는 꽃분이와 정이 들대로 들어서 떠나고 싶지 않았으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칠복이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외삼촌의 안내를 받아 후원문으로 나가는 칠복이를 가만히 바라보며 꽃분이는 별당문 앞에 선 채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와의 추억을 소중히 생각하며 괴짝을 지니고 고향으로 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칠복이가 괴짝을 열고 보니 글쓴 백지 한 장이 있고 그 밑에 주먹 같은 금덩이가 5개나 있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칠복이는 대체 백지에다 무엇이라고 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백지를 받쳐들고 생각하다가 서당훈장을 찾아갔습니다. 서당훈장이 그 백지를 펼쳐보더니 과연 명필이라고 치하하며 칠복이에게 꽃다운 인연을 맺은 꽃분이가 명년 7월 칠성날 오라는 글이라고 말하니 그는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칠복이는 명년 7월 칠석을 손꼽아가며 기다리면서 금덩이 하나로 기와집 하나를 장만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꽃분이를 그리며 그날을 바라고 바라는데 어느덧 6월이 돌아왔습니다. 칠복이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꽃분이가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칠복이는 노잣돈을 가지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는 길을 가는 것이 걷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박질 치다시피 걷다 보니 다른 때 같으면 10여일 걸릴 것을 나흘에 당도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박대감네 집 가까운 데다 객주집을 정하고서 박대감네 담장을 둘러싸고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7월 칠성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칠복이가 초저녁부터 박대감네 담장을 둘러싸고 도는데 그 외삼촌이 나왔습니다. 외삼촌은 칠복이를 알아보고 기뻐하면서도 말은 못하고 그저 후원별당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후원별당에 들어서니 초생달빛의 꽃분이가 커다란 괴짝을 자기 앞에 놓고 흐느끼는 것이 보였습니다. 꽃분이는 칠복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울음소리는 내지 못하고 속눈물 흘리면서 별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칠복이는 영문을 몰라 멍에 섰는데 외삼촌이 장탄식하고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면서 칠복이에게 어서 이 괴짝을 조심스레 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영문 모르는 칠복이로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큼직한 괴짝을 조심스레 지고 후원문을 나선 칠복이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연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에 10번씩 박대감네 집을 돌아다 보며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저벅저벅 걸으며 장탄식하였습니다. 이렇게 걷고 걸어 이제는 박대감네 집을 다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곳에 괴짝을 조심스레 벗어놓고는 그 옆에 앉아 혼나간 사람같이 먼 산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던지 서편 하늘에 기울어졌던 반달이 서산마루에 걸려 희미한 여광을 뿌리었습니다. 그때 문득 괴짝에서 아이울음 소리가 났습니다. 칠복이는 깜짝 놀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심스레 괴짝을 열어보니 다듬이 돌 같은 녹동자가 배고프다고 주먹을 쭉쭉 빨며 울어댔습니다. 그제야 칠복이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네방네 돌며 아들에게 동냥젖을 얻어먹이며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무슨 영문인지 답답하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괴짝을 몽땅 꺼내니 아들의 오포대기, 기저귀가 들어있었고 제일 밑 백지장에는 긴 글이 써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아들을 업고는 백지장을 들고 또 서당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서당 훈장이 끝까지 글을 내리 읽고는 눈물을 흘리며 칠복이 부자간이 다시 찾아가면 꽃분이가 죽을 것이니 찾아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사실을 안 칠복이는
그 후로 부지런히 농사일에 힘쓰는 것으로 울적한 심사를 풀고 정성을 다해 아들 석삼이를 길렀습니다. 가세가 넉넉하니 칠복이에게 딸 주자는 집도 많았으나 칠복이는 일심으로 꽃분이를 생각하고 모두 사절하였습니다. 재롱스럽게 자라는 석삼이는 어느덧 서당방에 다니게 되었는데 어찌도 총명한 지 3년을 글공부하니 시골 서당에서는 더 배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삼이가 아버지를 보고 청하는 말이 노잣돈을 주면 서울로 올라가 5년을 더 글공부하고 과거시험을 보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석삼이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어린아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니 석삼이는 아버지께서는 아무 근심 마시라고 하면서 극구 간청하였습니다. 이 일을 안 서당훈장도 석삼이가 사람됨이 출중하니 대사를 이룰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칠복이는 큰 마음을 먹고 석삼이를 앞세우고 서울로 향하여 떠났습니다. 서울에 온 칠복이는 박대감내 가까이에다 석삼이의 객주집을 정하고 글 공부할 서당까지 찾아놓고는 돌아갔습니다. 석삼이가 서울 공부를 와서 3년째 되는 가을이었습니다. 하늘 높고 구름 맑은데 밖을 내다보니 돌연히 동심이 돋아나서 읽던 책을 덮어놓고 객주집을 떠나 큰 집들이 있는 골목을 거닐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담장 안에 주렁진 석류들이 탐스럽게 무르익어 새빨간 얼굴을 담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석삼이는 어린 마음에 그 석류를 따먹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담장 옆 비술나무에 기어올라 가지를 타고 조심조심 담장에 내려 석류가지로 옮겨갔습니다. 석류가지에 앉아보니 그곳에서 멀지 않은 우물과 석류나무에는 특별히 크고 먹음직스러운 석류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마침 인적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석삼이는 안심하고 다시 땅에 내려 우물과 석류나무에 기어올랐습니다. 석삼이가 그 석류나무에 기어올라 큼직한 석류를 뚝 떼서 맛있게 서너잇 먹고 있는데 인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니 후원 꽃밭 속 길로 선녀 같은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꽃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자가는 서로 알 리가 없었습니다. 석삼이는 숨을 죽이고 석류나무를 꼭 끌어안고 꽃분이만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꽃분이는 우물 곁으로 다가와 우물 속을 들여다보더니만 석류나무를 올려다보며 상냥스레 말하였습니다. 애야,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우물에 떨어질라 조심스레 내려오거라. 석삼이는 이리 이 지경에 이르니 내려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석삼이는 석류나무에서 내려와 꽃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마님, 저는 도적놈이 아니에요. 어린 마음에 석류가 너무 뜯어먹고 싶어 들어왔사오니 너그러 오신 마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꽃분이는 그 모양이 너무도 기특하여 미소를 지으며 자기 방으로 따라가면 더 맛있는 과일들을 많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석삼이는 꽃분이가 꾸지람 대신 이렇게 말하니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하니 있는데 꽃분이는 석삼이의 손을 잡아 끌고 별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석삼이가 들어가 보니 정말 말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 모를 과일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석삼이에게 많이 먹으라고 하면서 어디에 살고 네 집 귀공자냐고 물었습니다. 석삼이는 꽃분이가 발라주는 귤을 쥐고 맛나게 먹으면서 아무 곳에 사는 석삼이고 아버지는 칠복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그만 아하고 짤막히 소리치며 낯색이 새파랗게 질려 쓰러질 듯 몸을 가누지 못하였습니다. 석삼이는 이 뜻밖의 일에 놀라 귤을 놓고 울상이 되어 꽃분이를 부축하며 마님마님하고 불렀습니다. 잠시 후 꽃분이는 마음이 좀 진정되자 입술을 바르르 떨며 석삼이의 손을 잡고 눈을 감고는 안감힘을 써서 숨을 돌리더니 또 물었습니다. 석삼아, 집에 어머니는 계시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안 계세요.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마님, 그런데 그걸 왜 물어보시는 것이죠? 하며 대답하고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의 어머니는 세상에 생존해 있지만 우린 같이 살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꽃분이는 석삼이를 와락 품에 끌어안으며 석삼아, 못 믿겠지만 내가 너의 어미다? 이렇게 잘 자라주니? 고맙기도 하고 정말 미안하구나. 하고는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석삼이도 뜻밖의 어머니를 만난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저 목이 메어 어머니를 부르지도 못하면서 눈물 흘리는 꽃분이 품속에 머리를 파묻고 엉엉 울기만 하였습니다. 석삼이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가다듬은 꽃분이는 석삼이에게 자기 팔자가 기박한 탓이라 하며 모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꽃분이의 이야기를 듣고 그제야 자기 신세를 알게 된 석삼이는 일어나 꽃분이에게 절하고는 무릎 꿇고 앉아서 어머니, 팔자 그리하시오나 아버지는 아내복이 있고 저에게는 어머니 복이 있으니 우리 함께 살면 아무 걱정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절절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석삼이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대답하였습니다. 정말 내 말이 옳구나. 내 오늘까지 산 게 너의 아버지에게 아내복이 있고 너에게 어미복이 있어 그런 게 틀림없구나. 꽃분이는 이제서야 어깨에 있던 천근 침을 벗어놓은 듯 마음속이 후련하여 석삼이의 손을 잡고 박대감, 즉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딸의 기박한 팔자 때문에 밤낮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박대감은 꽃분이가 석삼이의 손을 잡고 들어와 모든 이야기를 말하고는 절을 올리니 꿈이냐 생시이냐고 하면서 꿈이거든 깨지 말고 생시이면 어디 보자고 기뻐하였습니다. 며칠 후 박대감은 딸과 외손자와 함께 가산을 걷어가지고는 칠복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칠복이는 얼마나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칠복이는 꽃분이와 석삼이를 끌어안으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리하여 칠복이네 가정은 함께 모이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박대감을 모시고 석삼이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옛적에 만석군 부자가 부마님이 살았는데 남편이 만석에 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그 재산이 다 마님 몫인 것입니다. 만석군이긴 하지만 남들한테 베푸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탐욕스러운 마님은 오로지 돈밖에 몰랐습니다. 만석군이면 마을 사람들도 돕고 불쌍한 사람들도 도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조차 모르는 그냥 가엾은 욕심쟁이 마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님이 집에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야무지고 단단한지 살을 만져보면 꼭 돌 같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양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이 마님이 병이 들어 누웠는데 아무리 좋은 약과 용하다는 의원을 불렀지만 낫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주 용한 명의가 이르기를 이 병에는 돌고양이 고기를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거든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키우던 돌고양이를 잡아다가 매달아놨습니다. 아무리 키우던 고양이인들 자기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튿날 잡아서 고기를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그런데 이놈의 고양이가 밤새 야옹야옹 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탐욕스러운 마님이지만 키우던 고양이인데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양이 고기를 약으로 조금 쓰려고 죽일 것까지 하있나. 엉덩이 살을 조금 베어내고 도로 꿰매주면 살지 않을까. 하고서 그 이튿날 고양이를 묶어 매단 채로 엉덩이 살을 조금 베어냈습니다. 그러고는 상처를 도로 꿰매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눈을 하얗게 뜨고 크게 한 번 양엉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버리더란 말입니다. 고양이 고기를 먹은 덕분인지 어쨌든 마님은 그 뒤로 곧병이 나았고 돌고양이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몇 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시주를 왔습니다. 만석군이나 되니까 집에 돈이고 양식이고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마님은 욕심쟁이이지만 부처님한테 시주는 잘했습니다. 불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 바랑이 불룩하도록 돈량에다가 쌀에다가 푸짐하게 시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절에 아주 쓰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서는 몇 발짝 나가다가 혼잣말로 그런데 살이 끼었군. 살이 끼었어. 조만간 큰일이 날 게야. 이러거든 말입니다. 그 소리를 마님은 못 듣고 하인들이 들었습니다. 저 스님이 지금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살이 끼었다고 그러십니다. 조만간 큰일이 난다고 하는뎁쇼. 마님이 놀라서 버선발로 달려나가 스님을 붙들었습니다. 스님, 그게 웬 말이십니까? 살이 끼고 조만간 큰일이 난다는 게. 그게 웬 말인지는 주인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도통 잘못한 게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산목숨을 모질게 다룬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산목숨을 모질게 다룬 일이 있다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몇 년 전에 돌고양이 살을 베어 먹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말고는 도무지 그런 일이 없거든 말입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바로 그 돌고양이가 앙심을 품고 몇 년 동안 해물만 먹고 힘을 길러서 얼마 뒤에 주인을 해치러 올 것입니다. 들어보니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가 앙심을 품으면 반드시 사람을 해친다고 하고 또 고양이가 해물을 먹으면 엄청나게 힘이 세어진다는 말을 들은지라 등골이 서늘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죽는 방도만 있고 살 방도는 없습니까? 부디 가르쳐 주십시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돈을 한 짐 싣고 북쪽으로 가십시오. 가다 보면 개를 파는 집이 많을 것이오. 그중 반드시 호박개라고 하는 것을 3마리 사되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개를 집에 데려오면 묶어두지 말고 개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십시오. 스님이 그 말만 남기고는 바람같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마님은 그 이튿날 날이 밝는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인 등의 돈을 한 짐 싣고 북쪽으로만 갔습니다. 북쪽으로 가다 보니 개를 파는 집이 참 많은 것입니다. 개를 파는 집마다 걸음을 멈추고 호박게 있소, 호박게 있소. 하고 물었지만 개장수는 무슨 소리인 줄 모르고 호박계라니 그런 게 이름은 난생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호밖에 있는 집은 없는 것입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 무렵이 돼서야 어떤 허름한 집에 들러 물으니 호박개는 왜 찾소? 저기 있는 개가 호박개요. 하거든 말입니다. 반가워서 주인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참 꼴이 말이 아닌 개가 3마리 있는 것입니다. 덩치는 주먹만 한 것이 눈에는 눈곱이 덕지덕지 끼었고 못 먹어서 바싹 여위어 참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값을 물으니까 그 돈 한 짐 싣고 온 걸 다 부르더란 말입니다. 다른 튼튼한 개의 100갑절도 넘는 값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 돈을 다 주고 호박개 3마리를 샀습니다. 호박개를 사서 집에 데려다 놓고 스님이 시킨 대로 묵지도 않고 개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그중 한 놈은 대문간에서 자고 한 놈은 중문간에서 자고 한 놈은 마루 밑에서 자는 것입니다. 먹이를 먹는데 고기야 뼈다귀야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줘도 안 먹고 꼭 찹쌀죽만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밤에 저 멀리서 천둥치는 소리가 나면서 파란 불빛이 길게 뻗치는데 그 불빛이 자기 집 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식구들을 딴 집으로 보내고 마님이 혼자서 다락에 올라가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덩치가 호랑이만 한 것이 성큼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 전에 그 돌고양이더란 말입니다. 이놈이 아빠를 곤두세우고 대문으로 들이닥치는데 대문을 지키던 개가 그냥 죽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달려들면 맞서 싸워야 할 텐데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단 말입니다. 고양이가 대문을 열고 중문으로 들이닥치는데 중문 지키는 개도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두 놈이 얼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고양이는 중문도 열고 앞마당을 가로질러 마루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고양이가 마루 위로 달려드니까 그제야 마루 밑을 지키던 개가 펄떡 뛰어올라 고양이한테 달려드는 것입니다. 다른 두 놈은 가만히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호박개가 덩치는 작아도 얼마나 날쌘지 호랑이만 한 돌고양이를 어지간히 당하는 것입니다. 둘이서 물고 뜯고 싸우는데 깨갱깨갱 야옹야옹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싸우다가 인제 개가 슬슬 밀리는 것입니다. 힘으로 도저히 못 당하니까 밀리는 거지뭡니까?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그때야 중문 지키던 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번개같이 고양이한테 달려들드는 것입니다. 먼저 싸우던 개는 도로 마루 밑으로 들어가 죽은 듯이 엎드려 있고 또 한참 싸우다가 힘이 빠져서 슬슬 밀리니까 이번에는 대문 지키던 개가 달려들어 싸우고 먼저 싸우던 개는 도로 중문 아래로 가서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싸우니까 고양이도 못 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개가 싸우는 동안에 가만히 엎드려 힘을 모아뒀다가 달려들고 하니까 못 당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밤새도록 싸우다가 날이 부옇게 셀 무렵에야 고양이가 나가떨어졌습니다. 개 3마리도 지칠 대로 지쳐서 축 늘어졌지 뭡니까? 마님이 미리 숨겨놨던 힘센 머슴 하나에게 소리쳤습니다. 돌쇠야,
기름을 붓고 불에 태워라. 머슴은 마님의 곤란한 부탁이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개들을 안 하다가 방에 누이고 찹쌀죽을 끓여다 먹여서 겨우 살려놨습니다. 그래도 2마리는 살고 1마리는 죽었습니다. 죽은 개를 양지 바른 곳에다 고이 묻어주고 나니까 살아있던 개 2마리도 슬그머니 어디론가 가버리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주인이 꿈을 꾸는데 허연 노인이 나타나서 개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해에 딱 1000석씩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뒤로 한 해에 딱 1000석씩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행여 잘못해서 1000석에서 단 몇 석만 더 거두어도 개 무덤에서 개 울음소리가 났다니 참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만석군 60만은 과부마님이 1000석군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베풀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사는 게 참 팍팍하지 않습니까? 이마님처럼 만석군이 1000석군이 될 수는 없겠지만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한번 생각한다면 복받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